안녕하세요. 철벽경제학 김민수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 22년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쭉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쉬웠어요. 요 근래 경제학이 정말 많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0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맞죠? 우리 10분위 분배율이 아주 특이하게도 여러분 최상위가 분모값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최상위 20%분의 최하위 40%. 그래서 이 값은 0에서 커지면 이 값을 가겠죠. 이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계층값이 20, 40이니까 우리가 분자가 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말 그대로 완전 평등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2번 5분위 배율은 값이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5분위 분배율은 우리 10분위 분배율하고 여러분 분자 분모가 바뀌죠. 물론 이제 20%씩만 다루기는 하지만 최하위 20%, 그 다음에 최상위 20%. 사실 여러분들 5분위 분배율은 훨씬 더 직관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직관적인 측면에서 분자값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1에서 얼마의 값을 가질지 모르죠. 극단적인 불평등이 진행되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7, 8, 2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2번도 맞죠? 3번. 진위계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진위계수 여러분 로렌츠 곡선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로렌츠 곡선에서 전체 소득 분배분을 표현하는 자, 전체 삼각형 부분에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나눠준 값이니까 이 값은 0에서 1인데 1로 가면 갈수록 불평등한 걸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사실 개념 문제인데 1번 문제부터 뭐라고 할까요? 수험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진위계수는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 측정에 유용하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특정 소득계층을 따지면 이렇게 이제 10분위 분배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최하층 40%라든가 내지는 이제 최하 20% 소득을 보여주는 형태가 이제 특정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인데 진위계수는 한국가 전체의 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답이 4번입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게임 이론도 사실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그냥 눈으로 바로 나올 정도로요. 자, 보시면 기업 AB가 있고 보수행렬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 게임 이론 딱 보면 우리가 우월 전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기업 A의 입장에서는 기업 B가 공격적 투자를 선택한다. 그럴 때 공격적 투자, 그쵸? 반면에 기업 B가 보수적 투자를 선택한다. 여전히 공격적 투자가 훨씬 많은 보수를 보장하죠. 그러니까 기업 A는 공격적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우월 전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 기업 B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A가 공격적 투자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기업 B도 공격적 투자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보수값을 크게 하죠. 반면에 이제 기업 A가 보수적 투자를 한다. 4,인데 여전히 공격적 투자가 훨씬 보수값을 크게 하죠. 그러면 상대방 전략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기업 A도 공격적 투자를 할 테고 기업 B도 공격적 투자를 하니까 하나의 여러분 내시균형이 딱 결정이 되겠죠. 사실 이걸 우리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답이 뭐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2번이겠죠. 너무 뻔하게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3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의 내시 균형이 열등한 규정이 되는 것들을
최소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보시면 얘가 열등한 균형이 아니겠죠. 다른 것보다 어느 것보다 큰 보수를 보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3번 문제. 여러분 우리 공공재 나와 있는데 뭐죠?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그런데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쭉 보시면 너무 뻔하죠. 우리 사실 수식 문제를 풀 때 2번을 좀 기억을 하고 있죠, 많이요.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적 재화 시장 수요 곡선은 수량적인 측면에서 즉 수평적으로 수요량을 합산을 해서 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재는 그쵸, 우리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직 방향 즉 뭐죠? 비용 측면에서 합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고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 아니죠. 여러분 경합성이 존재하면 그건 공공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냥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풀었을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근래 한 5년, 6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한 여러분 그래프와 그림으로 문제를 보여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7급 국가직 지방직 내지는 노무사 간평사 문제에서도 이렇게 원래 우리 여러분 객관식 경제학의 그림이 그려서 나오진 않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냥 그림만 딱 보다 보면 지금 여기 문제에 여러분 장기 균형이라고 써 있는데 장기 균형 값이 뭔지 알아요. 네? 우리 MR = MC에서 이용대 산출량 결정하고 이걸 수요 곡선에 올려 가지고 가격을 설정한다. 그런데 장기 상황에서는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하고 가격이 일치를 하게 된다. 균형이 여기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과 평균 비용은 다르다가 틀렸겠죠. 지금 같잖아요. 가격과 장기니까요. 그렇죠? 단기에서는 여러분 평균 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장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 기업은 100개를 생산하겠죠. 우리 그림이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이유는 지금 장기 상황에서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 총비용하고 같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은 초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뭘로 판단하죠? 우리 평균 총비용이 지금 우리가 장기니까 LAC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요. 그쵸? LAC면 산출량을 증가시킬수록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평균 총비용이 떨어져요. 그건 뭐죠? 생산 설비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수준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초과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비가 그만큼 인하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큰 생산 설비를 갖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XJ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 = 2400-20Q이다. 수요곡선상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A점의 수요량과 가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 이번 국가직 22년 국가직 문제는 거의 여러분 정말 기초 개념에 충실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이 직선이에요. 즉 일치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일치 함수로 표현된 상태에서 가격과 여러분 거래량에서 일치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딱 이 수요 곡선을 중간으로 나누는 이 지점이 여러분 탄력성 1이죠. 그리고 우리 독점 시장에서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에 따르면 MR이 그쵸? 그러니까 MR입니다. MR이 0이 되는 지점이 딱 탄력성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1차 함수를 쓰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얼마죠? 여기가 2400이 될 테고 여기는 여러분 얼마죠? 12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딱 절반이면 여기가 60이 될 테고 여기가 120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지점이 여러분 딱 뭐죠?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를 딱 절반으로 나눈 중간점이 탄력성 1이니까 수요량은 60이 되는 거고 가격은 1200이 되겠죠. 그냥 저는 이제 풀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림도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ISLM BP 모형이네요. 그쵸? 먼델플라임 모형인데. 자,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여러분 먼델플라임 모형 국제경제학의 국제금융론 맨 끝쪽에서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원래 이제 ISLM 모형이 이제 폐쇄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방 경제 모형을 집어넣고 우리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니까 여러분 국제 수지 균형을 보여주는 이제 BP가 수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같아진다. 왜냐하면 자본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자본이 더 높은 이자율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변동환율자에서 수입 할당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못 보던 게 나왔죠. 이제 수입 할당을 사실 먼델플라임 모형에 사실 도입하기는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면 여러분 상품들 간에도 역시 자유롭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WTO에서 이런 형태의 수입 할당은 사실 허용치 않는데 그래도 이제 수입 할당을 집어넣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수입 할당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수입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순수출을 증가시키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출 증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수출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산 증가 내지는 수출 증가로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수입 할당 경우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겠죠. 그쵸? 그 결과 환율은 여러분 떨어져야 됩니다. 그쵸? 근데 1번에 보면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나머지도 여러분 이 부분에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여러분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보장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걸 이제 지우고 통화확장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LN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 결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환율은 상승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지겠죠. 새로운 균형값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결과 국민소득이 이제 막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화에서 먼델플라임 모형은 변동환율 제도화에선 확장적 통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가장 유용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 3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여러분 자율성이 없죠. 통화 정책. 왜냐하면 고정환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정환율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제한된다가 맞겠죠. 자, 그리고 4번도 여러분 여기 조금 못 보던 게 나와 있네요. 관세 부과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 수입 물량을 줄이겠다는 뜻이죠. 아무튼 간에 수입 물량을 줄이고 수출을 증가시키겠다. 자, 관세 부과는 근데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에서요. 그렇죠? 관세 부과는 국내 통화 확장을 유발한다. 왜 그러죠? 수출이 증가하고 여러분 수출이 증가하는데 환율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기죠? 환율이 하락하게 돼요. 그 환율 하락을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국제적인 약속이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 방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모형 변동환율제에서 통화 확장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그런 선지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보시면 한국의 물가, 미국 물가, 그 다음에 명목환율이 나와 있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한국의 물가지수가 지금 여러분 정확히 20%가 상승했죠. 반면에 미국의 물가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 물가가 올라간 만큼 정확히 명목 환율도 지금 올라갔죠. 자, 1번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실질 환율은 불변이다.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질 환율은 여러분 실질 환율을 우리가 이제 Q로 써보자고요. Q는 P분의 2 곱하기 여러분 PF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에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PF분의 P가 되죠.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을 뭐로 놓고 보죠, 여러분? 두 국가 물가의 상대적인 비율로 놓고 보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요걸 여러분 그대로 여기 환율에 이 부분을 여러분 환율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항상 1이 됩니다. 즉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 환율은 무조건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옳은 것 찾으라고 돼 있네요. 옳은 것 찾으라고요? 그냥 답이 1번이네요, 여러분. 그쵸? 2번 명목 환율의 움직임은 이자율 평가설. 여러분 이자율 평가설은 우리가 환율 결정 이론에서 이자율 평가설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본이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어진 표에서는 이자율 변동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물가 변동에 따라서 물가 변동으로 환율이 변동한다. 전형적인 여러분 뭐죠? 구매력 평가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명목 환율 움직이면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과 그쵸? 물가가 변동한 만큼 화폐도 변동한다. 두 국가의 환율은 두 국가 물가지수의 상대적 비율값이다. 그리고 4번 일단 명목 환율은 상승하긴 했는데 그럼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동일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쵸? 명목 환율만 바뀔 뿐입니다. 순수출이 증가한다가 틀렸겠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 기간 구조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 근래 글쎄 한 2, 3년 정도에서 좀 많이 쓰이는 문제인데 원래 이제 화폐금융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과거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CPA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개념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요 근래 좀 많이 써먹어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크게 여러분 이자율 기간 구조에 관한 이론이 4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기대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리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만기 선호 이론이 있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있는데 주로 쓰이는 문제는 이제 기대 이론하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 기대 이론이 뭐냐?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하는 거는 만기만 다르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내지는 이제 정보 비용, 세금,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만기만 다른 채권들의 이자율 구조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이론을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대 이론은 여러분 만기가 여기 1번에 나와 있죠. 만기가 다른 채권들을 완벽하게 상호 대체제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년 만기 채권을 2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할 때 2년 만기 채권은 이런 뭐죠? 1년 만기 채권 1기 1년 만기 채권 플러스 2기 1년 만기 채권의 산술 평균값이 된다. 그래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완벽한 대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간 구조에 관한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이 완벽하게 대체제 관계가 된다. 가령 여러분 이제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 3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3년 만기 채권은 1기 1년 만기 채권, 2기 1년 만기 채권, 3기 1년 만기 채권의 산술 평균 값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찾으면 1번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장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을 잘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는 크게 2개를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우상향하는 형태, 즉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형태인데, 요 수익률 곡선의 우상향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자율 기간 구조에 관한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기간이 짧으면 이쪽이 이제 단기가 되고, 기간이 길면 이제 장기가 되는데, 이자율 기간 구조, 그러니까 기대 이론은 장단기 이론이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들은 아주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잘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이론이 사실 수리적인 측면에선 직관적으로 좀 맞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산술 평균으로 2년 만기, 뭐 2기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얼마냐, 이런 형태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들을 거의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1번하고 3번이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여러분 기대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쪽에서 이미 설명했죠. 만기가 단기하고 장기 채권이 완전 대체제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만기 3년, 5년, 10년 물 채권이 있어요. 굳이 이게 완전 대체제가 되면요, 나중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유동성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유동성 현금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빠르게 유동성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만기 채권, 아니 장기 채권은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이 완전 대체가 되면 뭐하러 장기 채권을 우리가 구입을 하겠어요. 장기에는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 알파로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그리고 기대 이론은 이게 완전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못합니다. 이해되죠? 그냥 우상향하는 거는 그냥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이자율,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값에 따르면 설령 단기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장기에는 그쵸, 이자율이 단기보다 무조건 높이 쳐줍니다. 그래야만 장기 채권을 구입을 하거든요. 좀 그 전에 요 근래 여러분 이 기대이론 문제가 대부분 수치 구하는, 제가 이제 선지 1번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 부분으로 나오는데 개념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개념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건 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9번에 여러분 우리 기대효용 이론이 나왔거든요.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 근래 그렇게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요. 아주 이번 문제가 기초 개념에 충실하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보시면 뭐 소득과 효용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대 보험료 이렇게 구하라고 써 있는데, 우리 사실 이거 연습할 때 여러분 기대소득부터 해서 기대효용, 그 다음에 확실성 등가 뭐 이런 것들 쭉 한꺼번에 구하잖아요. 뭐 그렇게 한꺼번에 연습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 보험료의 최대치 구하면 굳이 여러분 기대소득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기대효용부터 구해보면요. 자, 원래 이제 효용함수가 사고가 발생하면 1,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 1,200만 원이 사라지니까 남는 소득은 4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고를 당할 확률이 25%니까 75%, 즉 1,600 곱하기 4분의 3이겠네요. 그쵸? 75%로는 1,600만 원이 보장되니까요. 이걸 이제 소득을 효용함수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 소득이 400만 원으로 줄게 되죠. 그게 이제 25%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 35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성 등가를 구해야겠죠. 우리가 확실성 등가를 일반적으로 이제 C2라고 쓰면 C2는 루트 i가 여러분 기대 효용을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i는 35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나오죠? 12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의 최대치는 여러분 최대 보험료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자산 최대 가치죠. 자산 가치 마이너스 확실성 등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전체 자산이 1600, 그쵸? 1600이고 확실성 등가가 1225니까 얼마나 되죠, 여러분? 그쵸? 375가 나오겠네요. 그쵸? 완벽하게 여러분 산수 문제였습니다. 아주 우리가 기초 개념 할 때 이제 가장 뒤쪽에 기대형 이론의 가장 뒤쪽에 나오는 문제죠. 보험료의 최대 가치요. 그렇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2단원이죠. 무차별곡선 이론에서 효용극대화 부분 나왔는데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재화의 가격이 상대 가격이 2하고 1이네요. 그렇죠? 자, 예산은 20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산선을 이제 서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산선을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정부가 여러분 X2에 한 단위의 종량세를 단위당 여러분 1의 종량세를 지금 부과한다고 써 있죠. 그러면 X2가 원래 여러분 가격이 1이었는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죠? 그쵸? 얘가 이제 2가 된다는 거겠죠? 그쵸? 그럴 때 이제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은 우리가 여러분 저기 효용함수가 지금 효용함수는 따로 쓸 필요가 없네요. 써 있으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예산선을 쓰면 예산선은 200 이꼴 EX1 원래 이제 여러분 X2의 가격은 1인데 거기다 1의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X2의 가격도 2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즉 PX1 분의 상대 가격이 PX2 분의 PX1이 그냥 1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효용함수에서 이제 MRS X1, X2를 구하면 MU X2분의 MU X1을 구하면 여러분 여기 어차피 X의 2분의 1승 X1이죠. X2의 2분의 1승이니까 넘어가면 여러분 2루트 X가 나오는 2루트 X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루트 X1분의 루트 X2가 여러분 1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상 X1하고 X2가 이제 같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쵸? 요걸 이제 여러분 예산선에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그냥 두 개 아무거나 같은데 우리가 이제 X2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X2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200 이꼴 4X2니까 당연히 여러분 X2는 얼마가 되죠? 50이 되겠죠? 즉 여러분 여기서 X는 대문자 X로 쓴 건 여러분 수량 QX를 의미하는 거겠죠. 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예산선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는 X제를 지금 몇 개 소비하죠? 50개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0개 안에 한 단위당 여러분 정부가 1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죠? 정부가 얻는 조세 수입은 당연히 50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맞죠? 11번이죠.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신고전학파에서 적정 자본량을 구하는 조건이 있죠. 우리 이자율하고 감가상각률, 예. 자본재가격 PK는 그쵸? 얘가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 뭐죠? MPK 곱하기 P하고 같아진다. 우리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여러분 떨어지거나, 그쵸? 지금 뭐 감가상각률이 줄 일이 없지만 아무튼 수치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거나, 내지는 자본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쵸? 또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쵸?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커지겠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본의 순투자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닌 것 찾으래요, 아닌 거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고전학파 투자모형에서 적정 자본량 조건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뭐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감가상각률 하락, 여러분 기술 발전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용량 감소는 뭐 여러분 고용량이 감소한다. 이건 애시당초 자본량을 줄이기 때문에 고용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답은 3번이겠죠. 실제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여러분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더 증가시켜야겠죠. 3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통화 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라고 여러분 써 있는데요. 우리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뭐 이자율 경로 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 경로가 있고, 뭐 신용 경로 있고, 환율 경로 있고, 뭐 기대 경로도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전제 조건이 통화 공급의 증가입니다. 즉 통화 확장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격은 여러분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부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여러분 자산 가격 경로가 되겠죠. 그리고 2번 토빈의 Q가 하락한다. 여러분 토빈의 Q는 뭐죠? 우리가 분모값이 뭐였죠? 대체 비용 분해. 자본의 대체 비용 분해, 자본의 주식 가치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자율이 여러분 하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여러분 상승하기 때문에 토빈의 Q 자체는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자율 하락하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가 여러분 개선되겠죠. 은행 차입은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용 경로 같은 형태로도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13번 물가지수 종류 2개 이제 비교하는 문제죠. CPI하고요, GDP 디플레이트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CPI는 여러분 고정된 상품 바스켓을 사용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도 대충 한 450여 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반면에 여러분 이제 GDP 디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1년을 마감하면서 실질 GDP하고 명목 GDP의 비율 값으로 이제 보여주는 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지수라고 하면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면 그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실질 GDP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게 GDP 디플레이터인데, 여러분 요즘은 정밀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좀 차이가 있죠. 그 부분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자 보겠습니다. CPI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지 않죠. 그냥 답이 1번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품 바스켓은 고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형태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저희 뭐죠? 사과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사과가 흉년으로 급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일을 살 수 있지만 사과 가격이 급등한 걸 그대로 물가지수에 반영을 해줍니다. 즉 다른 상품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럼 다 맞아야 되는 건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CPI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고정된 가중치. 그쵸? 왜냐하면 고정된 상품 바스켓을 사용하니까요. 이게 고정된 가중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상품 구성 목록이 앞쪽에 45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상품 중에서 사실 그 상품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품이에요. 그쵸? 근데 1년에 한 번만 사는 상품이 있어요. 내지는 매일 사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사 드신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가격은 단위는 낮더라 하더라도 가중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이제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하겠죠. 그렇죠? 그 비싼 신발은 뭐 매년, 물론 매년 사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걸 1년에 뭐 12번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중치 값이 달라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CPI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도출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변화하는 가중치. 왜냐하면 앞쪽에 1번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특정 상품에 여러분 비싸면 우리는 다른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의 변화를 마지막에 1년 단위 계산할 때 그대로 적용하니까요. 그 가중치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해외 생산돼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한국 CPI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왜냐하면요. 소비자 보시면 한국 CPI에 영향을 미치지만, 왜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안에는요, 여러분 여기에는 수입품도 들어가요. 수입품도 반영돼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GDP는 국내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국내 생산된 상품들의 물가 변동을 추적하기 때문에 수입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4번 경제 내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는 화폐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상품이 여러분 도입되고 이게 다른 상품과 경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CPI는 2번에서처럼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와, 정말 문제 쉬운 거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이걸 읽고 푸시는데 아마 10초 걸렸을까요? 그쯤 될 것 같은데. 자,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 재화의 경우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입니다. 맞겠죠? 그쵸? 무조건이죠. 왜? 왜 그러죠? 장기는 무조건 우리가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2번, 재화의 대체제가 적을수록 수요는 더 가격 탄력적이다. 적을수록 비탄력적이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걸 푸신 분들은 뒤에를 전혀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열등제의 경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음액값을 갖는다. 왜 그러죠? 열등제입니다. 수요가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는 소비량이 주니까요. 그렇죠?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증가율이니까 아래쪽이 만약에 플러스면 분자값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액값을 갖겠죠. 자, 그리고 두 재화가 보완제인 경우, 보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음액값을 갖는다. 한쪽이 여러분 보완제잖아요. 두 재화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재화에 여러분 X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X재 수요량은 당연히 줄어야겠죠. 그러면 보완제니까요. X재 수요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Y제도 어떻게 되죠? Y제 수요량도 줄어야겠죠. 그래서 가격과 두 재, X재 가격과 Y제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은 당연히 음을 갖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15번 우리 무역이론에서 비교 우위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교역을 한다라고 써 있고 다른 비용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값이 있고 xj 있고 yj 있습니다. 개당 가격이 여러분 24. 여러분 가격을 여기서 비용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아담 스미스는 노동가치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그 다음에 10이고요. yj는 갑국이 60, 그 다음에 을국은 20이 됩니다. 이게 생산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갑국이 xj 한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선 24만큼의 비용을 써야 되는데 24를 yj에 투여를 하면 yj는 한 단위당 60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yj를 생산을 못하죠. 대신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yj 60분의 24만큼을 이제 포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지금 교역조건 구하라고 써 있는데 이 교역조건은 여러분 xj 한 단위에 여러분 기회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y분의 px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xj 한 단위의 기회비용을 보면 여러분 갑국 같은 경우는 xj 한 단위의 기회비용이 60분의 24예요. 왜냐하면 xj를 생산하기 위해서 yj 60분의 24만큼을 포기해야 되죠. 반면에 을도 똑같은 논리에 따르면 xj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20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작은 쪽을 여러분 앞쪽에 써주고 그 다음에 큰 쪽을 뒤에 쓰면 지금 갑국이 여러분 xj 한 단위의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사실 xj는 갑국이 특화를 하겠죠. 그때 여러분 기회비용이 60분의 yj죠. yj 60분의 24가 되고 이쪽은 yj 2분의 1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가 되죠? 얘가 지금 여러분 5분의 3이 됩니다. 이게 5분의 3이니까 5분의 2죠? 5분의 2. 그쵸? 5분의 2입니다. 0.4가 되고 얘는 여러분 0.5잖아요. 그럼 0.4하고 0.4 사이가 자, xj 한 단위에 여러분 국제 교역 가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여러분 3번 0.45가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부채에 대한 리카디안 견해를 따를 때 차입을 통한 감세 정책의 효과는 베로가 정리한 리카도 이제 대등 정리인데요. 그렇죠?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재정 정책이 완전 구축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변하지 않는 한 뭐 세율을 낮추거나 내지는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별반 재정 정책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책하지 마라. 뭐 이런 건데 비현실적인 얘기죠. 보시면 정부가 여러분 차입을 통한 감세 정책을 한다고 써 있어요. 즉 우리한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카도 대등정리 베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세금을 더 내야 될 게 너무 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 구조는 변하지 않고 현재 차입을 한다는 거 하는 건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재원을 조달해서 쓰니까 그걸 나중에 그게 5년이 될지 10년 뒤에 어차피 우리에게 다시 요구를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성을 발휘를 해서 그 감세한 부분을 그대로 은행에 저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보시면 자, 민간저축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증가해요. 왜냐하면 감세한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저축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여러분 차입이죠. 정부 정책은 마이너스가 나죠. 근데 마이너스가 난 정부 저축 뭐가 메꾸죠? 민간저축이 그대로 메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뭐 한 10조 원을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우리한테 10조 원을 깎아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10조 원을 그대로 저축하기 때문에 국민저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재정정책에 대한 완전 구축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뿐만 아니라 저축이자라고 예금이자를 갖다 말하는데 여러분 현실에서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에 세 케인스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여러분 세 케인스 학파는 세 고전 학파의 내용을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케인스의 논리를 연결하면서
이제 새 고전학파가 주장한 합리적 기대 개념을 일부는 수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의 논리를 케인스 학파로부터 그대로 이제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자, 개별 기업의 메뉴 비용. 여러분, 우리 메뉴 비용이 뭔지 아시죠?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변동할 때 가격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작아도 암튼 간에 가격에 관한 부분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이 꽤나 들어가요. 그게 가격 변동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비용을 써야 된다. 그러므로 쉽게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형적인 여러분 새 케인스 학파의 논리죠. 자, 그리고 2번. 가계화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쵸? 우리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새 고전학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옳은 것이라고,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답이 그냥 1번이네요. 그쵸? 답이 1번입니다. 3번에 개별 생산자들이 매우 높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새 케인스 학파 논리는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내지는 과점 시장, 특히 여러분 독점적 경쟁과 과점 시장이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고전학파 모형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틀렸죠. 4번 물가 변동이 커지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아니겠죠. 여러분 총 공급 곡선 기울기가 여러분 수평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물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겠죠. 자, 18번도 여러분 그냥 개념 문제네요. 실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조적 실업. 지속적으로 여러분 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여러분 구조적 실업인데, 뭐 원인은 저기 뭐죠? 산업 구조의 변동 내지는 이제 여러분 그 고용 부분하고 이제 뭐죠? 우리가 실업 부분이 항상 미스매치가 안 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1번에 보시면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용량을 지속적으로, 이게 이거겠죠. 일시적이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구조적 실업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면 아니죠. 마찰적 실업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 기간 때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이제 불충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틀렸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은 구조적 실업의 원인 중 하나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제 실업 부분이 더 커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효율성 임금 이론이죠. 새 케인스 학파 이론이 있긴 한데, 효율성 임금 이론은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특정 대기업이 여러분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보다 낮은 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9번에 이제 테일러 준칙인데 요 근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년 동안 거의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이제 기준금리 변동이 있다 보니까 시사적인 측면도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아주 친절하게도 여러분 테일러 준칙 공식을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개념으로만 물었는데요. 보시면, 자, 보면 중앙은행의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우리 여러분 요거 우리 연습할 때 여러분, 자, 목표 정책 금리 이꼴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이자율 플러스 0.5에 실제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 상승률 플러스 0.5에 그러니까 이제 GDP 갭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고 계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은 여러분 전형적으로 뭐죠, 여러분? 피셔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GDP 갭 부분을 반영하는 즉 우리가 중앙은행이 명목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이제 3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써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자, 1번에 보면 산출 갭과 인플레이션 갭이 그쵸? 이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갭 부분이고 산출량 갭 부분이겠죠. 목표 명목 정책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쵸? 그리고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경우는 그쵸? 여러분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낮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겠죠. 이건 뭐죠, 여러분? 그쵸. 불경기겠죠. 불경기니까 빨리 금리를 낮춰야겠죠. 자, 3번 중앙은행이 경제 잠재 실질 GDP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잠재 실질 GDP가 우리가 앞쪽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요 과소평가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한국가의 여러분 실질적인 잠재 GDP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낮은 상황에서 여러분 실제 GDP가 높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걸 워낙에 낮게 잡았으니까요. 보시면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자, 목표 정책 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낮게 결정된다. 아니죠. 얘를 낮게 설정하는데 낮았는데 상당히 높이 나왔네. 잠재하고 실제가 많이 벌어졌네. 야, 이거 잘하면 물가가 너무 상승할 수 있어. 뭐죠? 그쵸? 잘못하면 금리를 이제 올리는 형태로 가겠죠. 근데 금리를 낮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4번도 볼까요? 균형 실질 정책 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여러분 실질 정책 금리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목표 명목 금리 정책은 당연히 얘가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여러분 앞쪽에서 보면 얘가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여러분 명목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솔로 모형 나와 있죠? 생산하면서 주어져 있고 자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조금 그나마 여러분 22년 국가직 문제에서 가장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아무튼 수식 문제를 수식풀이로 좀 시간을 잡아먹게 문제를 냈습니다. 일단 우리 생산함수에서 1인당 생산함수를 만들어야겠죠. y는 k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이거 뭐 만드는 거 여러분들 다 연습해서 하셔서 알 텐데 일단 1번에 이제 균제 상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우리 균제 상태, 안전 상태 SFK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플러스 감가상각률 곱하기 K는 0이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니까 얘가 여러분 0.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트 K를 그리고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하고 감가상각률이 1%하고 4%니까 얘가 0.05 K가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는 0이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 1인당 자본량은 K는 3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우리가 이제 안정상태,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량 여러분 1인당 자본량을 1인당 생산함수에다 집어넣으면 36이니까 y는 루트 36이니까 6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산출량이고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니까 70%겠죠. 그러니까 C는 7개 42, 4.2가 되겠네요. 그쵸?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 축적에 환급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환급률 조건 기억나죠? 환급률 조건 NPK는 N 플러스
그다음에 감가상각률. 자, 요걸 이제 우리 1인당 생산함수를 미분하면 이 MPK가 2 루트 K분의 1 이퀄 0.05가 되니까요. 그리고 0.05가 되려면 여기가 20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K가, 루트 안에 K가 이 부분이 이제 10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K는 이때 여러분 환급률 조건에서 1인당 자본량은 10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인당 자본량은 1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답은 4번이겠는데 우리 환급률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 1인당 자본량 100을 집어넣으면 Y는 루트 100이니까 산출량은 여러분 얼마죠? 산출량은 10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우리가 생산함수가 Y는 전체 거시경제 생산함수가 Y는 K의 2분의 1 그다음에 L의 2분의 1인데 여러분 우리 이 차수값이 정확히 뭐죠? 이게 자본량이 되는 거고 이게 노동의 그러니까 자본의 분배율이고 이게 노동의 분배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0.5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싹 다 저축이 되고 이 부분은 다 소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산출량 10에서 소비는 0.5니까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경제 전체 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량이 증가했으니까요. 생산능력이 커졌죠. 당연히 단기 총공급 곡선하고 장기 총공급 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냥 읽자마자 앞쪽에 20번 문제의 시간을 좀 잡아먹게 만들었으니까 21번에 그냥 문제를 풀게끔 줬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명목임금이 단기적으로 신축적이다. 여러분 신축적이면 총공급 곡선은 여러분 우상향할 일이 없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겠죠. 그렇죠? 3번 완전고용을 가정하는 고전학파 모형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긴 해요. 아니죠. 재정 정책은 전혀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통화 정책만 이동을 시키겠죠. 왜냐하면 고전학파 모형은 완전 구축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전혀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물가 하락 시 실질화폐 잔고 증가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냥 읽다 보면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가 하락이에요. 물가가 하락하면 여러분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은 물가하고 국민소득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면 총수요량이 증가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22번 문제. 여러분 쭉 보시면 비용 극소화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겠죠. 기업의 한계 생산물하고 비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대 산출량을 가져다 주는 노동과 자본.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자본의 한계 생산물. 그 다음에 여러분 비용 함수가 지금 장기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냥 우리 이제 비용 극소화 조건 있죠. 뭐죠, 여러분? MRTS LK 이퀄 R분의 W를 연결해서 수식으로 풀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MRTS LK가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MPK분의 MP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MPK가 100L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MPL이 100K 마이너스 L.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R분의 W, 즉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임금 비율인데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요걸 일단 정리를 하시면 뭐 곱하기 2 해주고 그러니까 200K-2L 뭐 이퀄 100L- 4K를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 204K 이퀄 100EL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K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K는 2분의 1 L이 된다. 요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비용하면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넣어주면
우리 여기 보시면 비용함수가 지금 장기 비용함수가 WL 플러스 RK는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W가 여러분 5고 그쵸? W가 오고 R이 10인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K는 2분의 1 L이니까요. 이거 사실 10L이잖아요. 10L이 1000이니까 L은 100이 되겠죠. L은 100이면 K는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냥 여러분 이게 문제가 비용극사 문제라고 한 것만 그냥 눈치채면 그냥 바로바로 산수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정말 여러분 22년 우리 국가직 문제는 기초 개념에 정말 충실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점기업이에요, 여러분. 독점기업인데 두 개의 지역에서 나누어 여러분 가격 차별을 합니다. 뭐죠? 3급 가격 차별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3급 가격 차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요. 뭐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1, 2라고 써 있으니까요. MR1 이꼴 MR2 이꼴 MC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래 조건에 보시면 시장 1, 시장 2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비용 함수에서 여러분 우리 한계 비용을 구해서 두 개의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MR1을 구하면 여러분 MR1은 55 마이너스 EQ1이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퀄 다시 MC로 놔야 되는데 우리가 MC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MC가 MC 이퀄 Q 플러스 5인데 여러분 요 Q는 Q1 플러스 Q2가 되잖아요. 나와 있죠 여기. 그쵸?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우리 MC로 연결을 하면 저기 뭐죠? Q1 플러스 Q2 플러스 5로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요. 넘기면 50 이꼴 3Q1 플러스 Q2가 되고 두 번째 MR2를 저기 뭐죠? 35 마이너스 여러분 Q2네요. 그쵸? 여기 여러분 Q1이죠? Q1 이쪽에 똑같이 여러분 Q1 플러스 Q2 플러스 5를 해주면 정리하면 30에 Q1 플러스 2 Q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걸 여러분 이 두 개를 연립방 정식으로 해놓고 이제 소거를 해주면 뭐 2배를 해주면 여러분 2배를 해주면 이쪽에 100 놓고 6Q1 플러스 2Q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쪽에 70이 되고 그쵸? 70이 되고 5Q1이 되겠죠. 그러면 Q1은 여러분 얼마 나오죠? Q1은 뭐죠? 10 얼마 나요? 14가 나오네요. 그쵸? 14가 나오니까 요걸 다시 여러분 대입을 해주면 우리 여기 14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4를 대입을 해주면 얼마 나오죠? P1은 41이 나옵니다. 사실 41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도 여러분 그냥 Q1을 다시 Q2 찾고 하면 대입을 하면 나오겠죠. 그쵸?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ISLM 모형에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IS를 구성하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저축 성향, 그 다음에 이제 LN 곡선을 구성하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하고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폐쇄 경제에서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정책 효과, 그러니까 재정 정책하고 이제 통화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걸 이제 구해보래요. 자, 1번 보시면 화폐수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 정책의 효과는 증가하고 통화 정책 효과는 감소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다, 작다, 완만하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항상 이제 이자율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화폐수의 이자율 탄력성 내지는 투자 이자율 탄력성. 왜냐하면 ISLM이니까요. 그렇죠? 자, 크다, 작다, 완만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폐수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LM 곡선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IS 곡선을 이렇게 있다 보면 재정 정책은 여러분 얘가 누워 있을수록 소득 증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가 누워 있을수록 소득 증가 폭은 당연히 커지겠죠. 반면에 LM 곡선이 누워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통화 정책은 오른쪽 통화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소득 증가폭이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정책의 효과는 증가하고 통화 정책의 효과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번은 맞죠. 그리고 자, 2번. 연습이 이제 좀 많이 돼 있으면 2번을 바로 고를 텐데 사실 화폐 수요에 여러분 소득 탄력성이 그렇게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 정책 효과는 감소하고 통화 정책 효과는 증가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산물 시장하고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생산물 시장하고 화폐 시장하고 이제 순환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보시면 일단 정부가 통화 정책 증가를 통해서 이자율을 여러분 낮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이제 화폐 시장입니다, 여러분. 얘가 이제 화폐 시장인데 화폐 시장에서 원래 이제 ISLM 모형은 여러분 화폐 시장하고 생산물 시장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고전학파하고 이게 좀 다른 거죠. 고전학파는 이제 이자율 결정이 실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화폐 시장에 결정되고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투자가 증가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죠? 이 부분이 국민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이제 화폐 시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이제 순환 관계 있잖아요. 요 모형을 이제 단순화한 게 이제 우리가 위쪽에서 그려놓은 이제 ISLM 모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폐 시장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했죠. 그러면 화폐 수요의 이제 소득 탄력성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한 상황에서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동성 한정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에서 유동성 서로 모형에서 이제 통화 공급은 이제 실질로 놓고 보면 실질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 화폐 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얘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인데 얘가 여러분 크다고 하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빵 하고 여러분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자율이 여러분 보세요.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자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중앙은행이 확장정책을 폈어요. 근데 소득 탄력성이 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쵸? 다시 얘가 커버리면 투자 증가한 부분이 완전히 상쇄돼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일회적인 효과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감소하고 맞습니다. 통화 정책 효과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증가한 만큼 화폐 수요 부분을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폐금융론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화폐를 수요하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이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면서 통화 승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은 돈을 보유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자율이 올라가고 통화 승수 자체, 통화 유통 속도 자체가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건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웠을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념 문제로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화폐수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뭐 LN 곡선이 서 있어야 되니까 통화 정책의 효과는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측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3번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은 IS 곡선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소비 성향 전체가 크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GDP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지출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소비 측면이 가장 커요. 당연히 무조건 여러분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효과는 무조건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번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되겠죠. 4번이요. 4번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에서 이쪽도 이걸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IS 곡선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LN 곡선을 그리면 얘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IS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보다 서 있는 경우에 재정 정책을 할 때 훨씬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맞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네요. 그쵸? 마지막 문제인데 위에 문제하고 똑같이 이제 ISLN 모형을 내놨습니다. 그쵸? 그거 이제 ISLN 모형 이제 균형값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단순 산수입니다. 아마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시간 부분을 조금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ISLN 모형 균형과 균형의 변화값을 동시에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폐쇄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100에서 120으로 물가 2에서 5로 상승하는 경우 자, 균형 소득하고 균형 이자율에 여러분 변화량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제 1기가 있겠죠. 1기에 당연히 국민소득 폐쇄경제니까 C, I, G죠. 자, 보시면 이걸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쓰면 200 플러스 0.75 y 마이너스 근데 t가 조세가 지금 100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투자 함수 200 마이너스 25r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이 100이다. 자, 요걸 여러분 쭉 정리를 하면 이건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 이항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0.25 y는 425 마이너스 25 r이 됩니다. 뭐 정리를 하면 그냥 y는 1700 마이너스 100r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IS 곡선이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IS 곡선이고 이제 LM을 구하면 LM은 여러분 이제 화폐 수요하고 화폐 공급을 그대로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 부분을 그대로 넣으면 화폐 수요하고 화폐 공급이 일치해야만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고 그걸 물가로 나눠줘야 되니까 LM 곡선은 2분의 1000 그쵸? 이퀄 y 마이너스 100r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y는 500 마이너스 아니죠. LM 곡선이니까요. 100 플러스 r이 되겠죠. 좀 넘겨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요. 이자율은 6이 나오고 국민소득은 110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기에
여러분 문제 보시면 이게 지금 정부 지출이 추가적으로 사실 125, 그러니까 125, 그러니까 25가 증가했죠. 그리고 물가가 2에서 이제 5로 증가했으니까 우리 여기서는 이제 25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450이 되겠죠. 이쪽 부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0.25 y는 450 마이너스 25r이 돼서 이 부분이 y는 이제 국민소득으로 정리하면 y는 1800 마이너스 25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기의 이자율이 여러분 2였는데 얘가 이제 5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썼네요. 이거 이제 IS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LN 곡선은, 그러면 이제 이건 LN 곡선은 여기에 이제 5를 써주면 이 부분이 200이 되겠죠. 그래서 y는 200 플러스 100r이 됩니다. 그 결과 이자율은 8이 되고 국민소득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2%포인트 증가하고, 그리고 국민소득은 이제 100이 이제 줄겠죠. 그러니까 답이, 그쵸.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냥 RSLM 곡선 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수의 균형값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자, 여러분 아마 이제 시험을 풀어보셨던 분들은 이미 뭐 너무 역대급으로 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야 이거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구나. 요 근래 여러분 경제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기초 개념을 충실히 하는 게, 기초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응용 문제 충실히 하면 아마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현장에서 당황만 하지 않으셨으면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다 맞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꾸준히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연습 문제를 풀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